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주최 주관하는 2021년 숲으로 도시혁명 탄소 중립 도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웨비나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오충현입니다. 웨비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 숲으로 도시혁명 웨비나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는 지난 4월 3일 도시의 생태체험과 생태교육을 주제로, 2차는 오늘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해서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사회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21년 ESG 시대가 도래하고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탄소 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공원과 도시숲의 전략과 도시가 숲을 기반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세 분의 발제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청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Q&A 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은석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도시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의 발표 내용 중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Q&A 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석 박사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은석입니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국가의 정책 중에 건축과 도시, 공간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기후변화를 전제로 앞으로 우리 도시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녹색건축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성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 상황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써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다라는 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기후 변화 자체를 전제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사회적인 현상, 자연 과학적인 현상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 IPCC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특별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1.5도씨에 담겨 있는 저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2100년까지 꼭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1.5도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 상승은 1.5도씨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당장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특별보고서가 출판된 그 해에 바로 영국의 가디언즈에서는 이런 경고 문구를 냈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제 인류가 직접적인 기술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미 벌써 3년 전에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제 빙하의 감소의 현상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88년에 이런 이제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빙하의 밀도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지구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큰 반사판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름에 더운 검정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더위를 빨리 느끼듯이 빙하가 녹으면서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다와 육지의 그 알베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영구 동토층인 툰드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해빙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 해빙 현상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연 발생적인 메탄가스들이 분출되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 화석으로만 볼 수 있었던 맘모스의 뼈들도 굉장히 자주 보이면서 심지어는 이 맘모스의 화석 뼈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 효과, 지구의 온실 효과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온실 효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이산화질소와 같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들이 되겠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지구의 대기권의 그 밀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연 복사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데 그 막는 블로킹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들은 지금 우리가 배출했기 때문에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인 1차 산업 시기, 1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부터 꾸준하게 배출돼 왔던 온실가스들이 지금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꾸준하게 대기권 안에 농축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현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의 핵심은 이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과거에 그 북극이 빙하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이 제트 기류 자체가 수평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 텐션 자체가 느슨해지면서 제트 기류가 이런 물결 무늬를 치면서 이제 흘러가게 되고 이 다양한 공간에 포켓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포켓들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는 시기 그리고 특히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서 강우 강도가 불규칙하게 바뀌어 버리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마나 폭염의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에서 작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2030년경에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인천공항이 이 정도 수준으로 물에 잠길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이 해안 도시들이 침수의 피해를 자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린피스에서는 지도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에 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에서 서울 이 오른쪽 지도는 서울의 한강 주변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 일대라든지 서울의 마곡지구 그리고 일부 여의도의 한강 수변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아예 물에 잠긴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침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률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우리 도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1.5도씨를 멈추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이 될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 경제를 지속해 왔는데 앞으로 청정연료 기반의 경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좀 놀라운 충격적인데요. 천연가스와 석탄 그리고 석유가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의 69%를 차지하는 굉장히 대부분 중요한 연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여전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증가 추세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제 성장과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를 CO2를 배출하는 그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부분들이 커플링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호주나 덴마크,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1인당 경제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조차도 1인당 소득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추세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 NDC 보고서와 LEDS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이 정도 감축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제출한 나라 중에 5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약 4도씨 정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IPCC 보고서에서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굉장히 급격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완만하게 그 탄력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이제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은 밑에 보시는 탄소 흡수원에 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라고 했을 때 탄소 배출원에 대한 총량을 줄이면서 탄소 흡수원에 대한 총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앞으로 이제 취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영국의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벌써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인식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제 건축물들은 기후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들이 쭉 만들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능에 충실한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서 건축물들이 진화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남양 선호의 건축 문화가 앞으로 좀 이런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현상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자체 연구를 좀 진행해 본 바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에 없는 타입이긴 하지만 앞으로 폭염이 심해졌을 때 필요한 건축물들의 이상적인 유형들을 한번 제시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피에 이중 외피를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발코니의 확장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본 바가 있고요.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 그 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시 침수에 관한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도 제시해 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건물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할수록 이런 건물들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마크가 녹색 건축 인증 마크, 제로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 그리고 제로 에너지 빌딩 마크가 되겠는데요. 앞에 있는 이 녹색 건축 인증 마크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능력들을 담보를 하고 있는 건축물이다라는 표시고, 뒤에 있는 두 개의 마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럼 과연 새 건물을 지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을 그린 리모델링 차원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이러한 여러 가지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적인 사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울 시내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근린생활 건축물들을 플러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까지,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 에너지 건축을 같이 진행한 사례들도 서울 시내에서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복병인 기후변화가 또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만평 그림처럼 끓는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비유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들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행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연구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고 한다면 기후변화 관련된 전담 대응팀을 주축으로 한 이런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증진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나 설계 가이드라인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을 저희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 그리고 계층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에 관한 문제와 반드시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까지 원활하게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몰려져 있고요. 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저소득 계층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들이 이런 폭염과 침수 피해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 영역까지도 또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까지도 우리가 기후변화와 도시 사회 자체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도시의 자세 또는 도시의 준비 의식 이런 부분과 관련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은석 박사님 발표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연구원의 윤서연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시 그린 뉴딜과 그린 숲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이 중에서도 서울시 그린 숲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 박사님 발표 내용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Q&A 창에 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 박사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윤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앞에서 이제 이은석 박사님께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발표할 이 내용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린 숲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지금 느끼시고 있을 것 같으신데요.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쓸 정도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최근 1년간 저희가 겪은 글로벌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 접점들을 계속 찾고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축의 논의들과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기존의 도시가 계속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왔던 그런 도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도 있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가 계속 성장과 개발을 앞서서 진행을 해왔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이 멈춰진 저성장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유, 석탄 에너지로 도시를 성장해왔던 그
간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성장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적 추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뉴딜은 사실 9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책으로 논의되던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 창출 정책이 100년 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탄소 경제로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방식으로 논의하자라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 넷 제로 시대를 목표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그린 뉴딜 계획에는 앞으로 우리 도시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들을 한 28개 정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도시숲에 대한 부분들도 그린 뉴딜의 정책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숲을 더 조성하자. 그리고 생활 가까이에서 자녀 안심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안심 그린숲 같은 것들을 도시 녹지 안에 도심 안에 구축하자라는 논의입니다. 이런 논의와 또 이제 연결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중에 제일 빠르게 넷제로 도시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 탄소 배출 제로로 선언하는 그런 이제 약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들에 맞춰서 이 발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요. 사실 이건 다 오픈된 자료여서 여러분들도 뭐 구글링 하시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부터 이제 논의되었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의 일환으로서 그린 뉴딜이 전략적으로 채택이 된 것 같고요. 그 채택 속에서 이제 5가지의 그린 뉴딜 정책들, 추진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은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빌딩이 아니라 탄소를 최소화해서 배출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그린 빌딩이라는 전략으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동차, 마이카 시대를 이제 지나가서 공유하고 그리고 자전거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적인 전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그린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들도 온실가스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배출 감소할 것인지 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린숲입니다. 앞에 2가지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린숲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기존에 배출된 것들을 상쇄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의 석탄, 석유 에너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돌아가자.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바람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들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감소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린 리사이클이란 부분들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이 5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그린숲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전략 중에 그린 빌딩에 대한 그 논의들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지금 전략 1의 과제가 한 11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과제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노후 공공건물을 어떻게 저탄소 배출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빌딩으로
바꿀 거냐 이런 논의들과 맞닿아 있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분류를 하고요. 그 분류 안에서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추진 계획까지 붙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저렴 주택이라든지 가끔 주택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까지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린숲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 중에 그린숲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202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바람 길숲을 어떻게 만들겠다, 한강숲, 하천숲 어떻게 만들겠다, 미세먼지 차단숲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논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용산공원이라든지 송현동 부지의 도시숲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논의들까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국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렇게 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이전에서부터 사실 그린숲이라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한 50년 동안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실제로 공원녹지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확충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참여형 그린 인프라 구축 같은 논의들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린 뉴딜이라는 큰 원칙에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불평등 해소 같은 그런 부분의 역할들은 사실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녹지 정책들이 녹지의 양적 확충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방향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에서 그린숲 정책이 가져갔으면 하는 방향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린숲 정책이 그냥 숲을 만들고 숲을 조성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정책이 확대되고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 뉴딜 자체도 사실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논의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린숲 논의에서도 뭔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그린숲이 아니라 생태 문명으로 전환 그리고 환경 복원과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 과제들은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뭐 숲에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숲과 연결된 생물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린 인프라로 그린 숲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린 숲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확대와 구체화 속에서 로드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스마트 뉴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그린 숲을 어떻게 조성하고 가꿔가야 되는지 전제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그것들을 같이 정보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정책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뭔가 서랍 안에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을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공유하는 작업까지 쭉 이어질 수 있으면 이것들이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시민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미세먼지 저희가 맨날 핸드폰 열어서 미세먼지 얼마나 되는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린숲 앱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실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린숲이 많이 있는지 탄소 저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2가지 방향들을 이제 조금 서포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제 정책들의 추진에 있어서 실효를 확보하는 부분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닌 것 같고요. 최전선에 계시는 뭐 시민정원사, 숲해설가, 도시농부, 마을정원사, 도시정원사, 자원봉사자분들의 전체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을 실효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학계 전문가의 논의 구조가 마련돼서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실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은 이 그린숲의 논의와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탄소 저감 도시를 만드는 일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 자체, 라이프 스타일 바꿔가지고 시민 주도형 탄소 중립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방식으로서 공동체 텃밭이라든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이라든지 묻보장 도농연대 등을 통해서 쓰레기나 에너지 사용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하는 것과 같은 생활 속에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시민 자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서 탄소 중립 시민으로 전환하자 하는 그런 논의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린숲 정책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린숲을 얼마나 조성할 건지 저희가 1인당 공원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나무를 얼마나 더 심어야 되는지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나무가 이 숲이 얼마나 탄소 저감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최상위 지표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숲 지표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저희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탄소 저감의 이 얘기들을 다 묶어서 지역 맞춤형 그린숲 모델을 도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86년부터 계속 나무 심기 노력해오고 있고 도시경관 횡삭하자는 목표 세우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하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 안에서 그린숲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사실 축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차원에서 그린숲의 역할과 위상을 재확립하는 그런 모델로서 지역 맞춤형 그린숲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숲이라는 것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비드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저희가 숲에 대한 그런 요구나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린숲을 사회적 가치 구현의 장으로 활용해서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그린숲 학교를 만들고 그 그린숲 학교에서 녹색 치유에 대한 문화 확산들을 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이제 그린 숲이라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숲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나 형평성과 같은 문제들, 그다음에 생태문명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스마트 기술과의 접목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적인 과제들,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인식인데요. 우리가 생활 속 생활 밀착형 이런 좀 그 도농 간의 교류나 우리가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숲 학교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 치유, 문화 확산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주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기회가 돼서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윤 박사님께서 서울 그린 트러스트하고 혹시 하시는 연구를 하시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윤 박사님 발표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Q&A에 글을 좀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김경남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양평과 괴산군을 사례로 해서 산림 기반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Q&A 창에 계속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 인증실의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오늘 저희 진흥원에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점들, 또 최근에 이제 구상하고 있던 점들을 일반 여러분들께 또 산림 전공과 비전공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소개받은 바와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산림 기반 탄소 중립 도시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최근 고민하고 있는 시군 탄소 중립 지속 가능 산림 경영 전략 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앞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내용하고 굉장히 서로 이제 상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발표는 2050 탄소 중립과 산림 뉴딜에 대한 개념 소개하고요. 거기에서 노출된 시군 산림을 통한 탄소 중립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군 탄소 중립 지속 가능 산림 경영 전략안, 그러니까 산림 기반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해서 저희 진흥에서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이 전략안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유엔과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의 산림탄소 흡수원에 대한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이제 공약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 뉴딜 전략하고 2050 전략안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탄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뽑아보자면, 먼저 사유림 경영 확대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친환경 목제품의 공공활용 및 확대, 그리고 목재 친화형 도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임도의 확대, 산림 경영의 확대, 목재 산업의 확대, 그리고 산림 관광 패키지형을 엮어서 지역 기반 산림 경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기능별 수각구기, 수용갱신, 부산물의 목제품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 국내 산림 흡수원, 즉 산림하고 목재를 활용해가지고 2,200만 톤의 감축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2050년에는 국내외 산림 흡수 저장을 통해서 총 3,400만 톤의 탄소 중립을 기여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산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달성 여부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1960, 70년대에 산림 녹화를 통해서 조성된 산림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환갑에 이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경급 이상 산림 면적이 20년도에 10%였던 게 앞으로 한 2050년이 되면 약 한 70%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산림의 노령화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관 차원의 산림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나무 하나하나의 생장량, 연간의 생장량 자체는 이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엔에 제출했던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실 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산림의 현재 66% 정도가 지금 사유림입니다. 근데 사유림하고 국공유림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국가와 민간이 같이 해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측정보고 검증 가능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림이 인위적이고 추가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흡수원 증진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산림이 아무리 많은 탄소 흡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감축 활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66%가 사유림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37% 정도만 그 산림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한 63% 정도가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2030년도에 그 2,20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여기에 그 원인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숯가꾸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숯가꾸기 장비라든지 사람이 접근 가능한 그 위치에 있으려면 그 임도라든지 도로에서 이제 인접한 산림에 이제 경영 활동이 좀 원활하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유림 전체 37%만 경영되고 있는 사유림조차도 임도라든지 도로로부터 210m 이내에 위치한 지역만 경영 활동이 이제 90% 이상이 이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제 경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2030년도에 2,200만 톤, 2050년에 3,400만 톤을 산림 흡수원 저장고로 중립을 기여하겠다는 이 목표가 달성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라고 하는 현재 지금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1998년에 과거 IMF 위기 당시에 이제 산림 숯가꾸기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바 있다면 현재 이런 MDC 달성에 대한 기여 부분 말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산림을 그 지자체와 시민 주도의 그 거버넌스 기반의 그런 지역주도 산림 탄소 경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놓고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때 이제 지역주도로 한번 산림 경영을 해보자, 사유림 경영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가, 일반 국민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찾다가 이제 도입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EU 쪽에서 당사국들한테 이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이게 이제 유엔 당사국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주제로 이제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어떠한 그 목표를 부여하고 이것을 측정보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자라는 이제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지역 주도형의 그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활동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특성이나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이제 그런 격차 또 이제 그런 국가 특성들에 따라서 이제 이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이걸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지역 살림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해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한 세 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괴산, 양평, 순천을 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 나온 이제 배출량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환경부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이제 또 추정을 해서 비율을 적용을 해서 나온 이제 그 추정치입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금 인벤토리 결과가 아직 좀 그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는 총 괴산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5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괴산군 산림 약 한 6만 2천, 3천 헥타 정도가 되는 산림인데 이 산림에서 흡수하고 있는 연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총 4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괴산군의 산림이 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2% 정도는 이제 상쇄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의 이제 노령화와 이제 적극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2050년이 돼서는 약 40만 톤에서 7만 톤까지 이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72% 상쇄하던 그 잠재 흡수 상쇄량이 약 13%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에 88만 톤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요. 양평군 산림이 약 32만 톤 정도를 흡수해서 총 36%의 이제 잠재 상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약 9%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양평하고 괴산과는 다르게 약간 그 산업 기반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약 22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순천시 산림이 약 38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이제 2018년 기준은 17% 그리고 2050년에는 약 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 부분들은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최근에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연급이 올라가서 이제 많이 자란 나무들의 쓰임새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이 쓰임새가 만들어진다는 건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수요를 많이 발생시켜서 그 벌채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자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런 그 나무의 쓰임 자체를 늘리자. 그래서 지역 공공건축, 공동체 시설의 목재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시설, 또 산업시설,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연계를 통해서 목재 수요를 좀 확대를 시키자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요가 확대되면 그것을 이제 지역 내에 다 자란 목재로 이제 목재를 벌채해서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족을 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유경급 이상의 산림에 대한 적정 벌채, 그리고 벌채 방법도 기존의 이제 개벌 형태가 아니라 택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그 벌채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그런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경관 친화적인 그런 벌채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적정 공급 체계를 마련하자. 그리고 베인 자리에다가 이제 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어낸 자리, 또 지금 식재가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 수종갱신이라든지 식재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해가지고 아까 그 떨어지고 있던 앞으로 계속 계급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5유형급의 그런 비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런 거서 모든 영급이 균형 잡힌 그런 이제 산림의 그 영급 체계를 유지하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떨어지고 있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이렇게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환 체계를 갖다 끌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 활동인데요. 그래서 그 경영 활동 자체가 현재 이제 사륜 경영이 턱없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아무리 하게 되더라도 실제 우리가 그 사유림에 대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경영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그 산림 통합관리 시스템 안에다가 경영활동 증빙을 해내지 못하면 이 활동들 자체의 일부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산림, 목재 저장의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쓰고 배고 심고 가꾸는 산림을 이뤄내서 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사유림 경영 활성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유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림청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산림 관련자 분들께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돈으로 하고 또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하게 된 것이 시군 탄소 중립 지속 가능 산림 경영 전략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고 지방비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사유림 경영 재원을 민관산 산림 탄소 펀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산림 경영의 주체가 그 산림청과 지자체 이제 산림 당국이 됐다면 이것을 지역 산림 탄소 경영 협의체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을 하고, 또 경영을 산림 탄소 상세 제도화해서 이게 측정 보고 가능한 이제 그런 체계 안으로 이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2030 NDC 달성의 산림 목표치라든지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산림 부분 기여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군 탄소 중립 지속 가능 그 산림 경영 전략 안에 그 핵심 거버넌스 체계안을 보시게 되면 그 지금 이제 산림청의 법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과학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이제 현장 활용적인 그 서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국고 중심이 아니라
그 개인의 기부 그리고 기업의 ESG 기반의 기부 투자를 재원으로 해서 산림탄소 펀드를 그러니까 모집 운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지역 산림탄소 협의체라고 하는 시군 지자체와 산림조합 등의 중심으로 돼서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안에서 그 시군에 대한 그 산림들을 어떻게 그냥 경영하고 또 여기서 나온 그 아웃풋들을 어떻게 또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실제 실행하는 이런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시군 산림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추진 체계를 보시게 되면 예, 아까도 언급드린 바에 같이 산림탄소 펀드를 조정해서 그 이를 산림탄소 상세 제도 안에서 시군 산림탄소 경영을 추진하고 그 LDC 개념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NDC 달성에 기여하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ESG 경영 부분들을 달성한다라는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략이 실제 실행을 하게 되려면 지금 기존에 산림 분야에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펀드의 모집 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저희가 사회 공헌형만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수익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시군 산림탄소 경영에 있어서 이 지자체의 역할, 또 거버넌스의 운영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없는 이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 자발적으로 시군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또 운용해 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적인 부분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을 경영하라고 내놓게 되는 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기존의 이제 산주들하고 또 여기에 기부하거나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연구들을 저희 진흥원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것들이 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되고 또 시군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산림청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좀 진행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남 박사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숲을 통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유익한 발제였는데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산림탄소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라고 하는 실질적인 운용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아마 연구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그런 대안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급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론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산림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지역에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급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은 그런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언론에서 이제 종종 연급 개선하는 내용의 백그라운드로 그런 지역에 대한 화면을 자꾸만 송출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 다 베고 나무를 새로 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뭐랄까 큰 오해들이 있고 결국은 그런 오해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림청 정책 자체에 대한 뭐랄까 부정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김 박사님이 앞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들은 우리가 왜 연급 개선을 해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한 66% 정도 되는 사유리 우리나라 산림의 거의 상당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산림 경영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그것을 결국 유엔에 우리가 산림 경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들으시면 김 박사님 내용이 좀 시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되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산림청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김 박사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모든 발제가 끝났습니다. 그 발제해 주신 세 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 발표를 하는 사이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Q&A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고요. 10개 정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발제하신 박사님들의 답변을 조금 한번 듣고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Q&A에 나와 있는 그 질의응답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Q&A를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범님께서 그린 뉴 모델링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은석 센터장님의 발제가 인상이 깊었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축 문화를 확산하려면 건축물을 만들고 공급하는 정부, 기업 외에 건축물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분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민님께서 그린숲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5가지 그린 뉴딜 추진 정책 중 서울시는 무엇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나요? 라고 윤 박사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린숲 앱의 경우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내용도 질문을 주셔서 윤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노근호 선생님께서 서울시가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하고 나머지 20%는 탄소 크레딧, 그린숲으로 상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노근우 선생님께서 2050년 기준 국내 산림 전체가 상쇄할 수 있는 총량이 0.2억 톤 정도 추산되는데 이 중에 서울시가 절반을 하겠다라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나 실제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 박사님께서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셔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근우 선생님께서 서울시 정책 방향 중에 수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반갑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 박사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울 시민님께서 산림 노령화로 인한 순탄소 흡수량 감소가 심각하다는 한계는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을 위한 40년 된 숲을 벌목하는 이슈를 봤는데 이것은 17세 청년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시민단체 등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건에 대해서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영급이 60년 이상 되게 되면 순탄소 흡수량, 그러니까 순탄소 흡수량이라기보다는 탄소 흡수량이 되겠죠. 순탄소 흡수량이라는 건 계속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탄소 흡수량이 맞겠네요. 전체 탄소 흡수량 대비 저장량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다르게 나이가 든 그러니까 노령의 숲도 탄소 흡수량이 활발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되고 또 녹지를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연급 개선 때문에 벌채를 하고 이제 숲을 개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박사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김원주 선생님께서 윤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가와 시의 그린 뉴딜 정책이 너무 에너지, 교통, 물류에 치우쳐져 있고 녹지 공간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린숲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원 녹지 정책과 달리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구분되고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3천만 그루 외에 또 다른 달성할 시기에 대한 내용도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윤 박사님께서 공원 녹지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의 차이점 또는 그린 숲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이라고 해주신 선생님께서 산림탄소 펀드 제도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지만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사유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건도 김 박사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민님께서 양평 괴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추천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인님께서 이은석 박사님께 유익한 발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질문으로 유리 건물도 앞으로 유리 건물이 앞으로 기후에 부적합한 건물일까요? 남이한 건물의 효용을 제고하는 것을 보면 유리 건물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유리 소재 건물이 그린 뉴딜과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효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경남 박사님께는 덕분에 궁금한 점이 해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유림은 산을 개발하는데 정책적으로 제한을 받지는 않는 것이냐. 질문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사유림은 산을 개발하는데 정책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아마 사유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김 박사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산림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산림을 숲을 활용하는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도 박사님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제 황인범님께서 국립수목원 등 발표는 큰 나무가 탄소 흡수 기능이 더 크다. 그런데 왜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냐? 이게 이제 아마 그 순탄소 흡수량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경영을 하는 조림지와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호지역과의 그런 차이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익명의 참여자님께서 사유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궁금합니다. 실사를 통해 사유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경영 모델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이 가능한가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된 숲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수종을 갱신해야 되는 논리는 오래된 숲을 벌채하는 합리화된 개발 중심적 사고로 흐를 수 있습니다. 가꾸고 활용해야 할 숲과 생물 다양성 가치가 커서 보존해야 할 오래된 숲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보존림으로 남기고 몇 퍼센트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숲으로 둘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익명 참석자님은 저희 분야, 산림과 관련된 분야의 내용을 잘 아시는 선생님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분이 Q&A를 주셨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충분한 설명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신 대로 이은석 박사님, 윤서연 박사님, 그다음에 김경남 박사님 순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석 박사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어주시고 좋은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인식 개선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유리 건물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핵심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환경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 기준이 2001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2001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건축보다는 성능이 좋은 기존 건축물들의 일부 오래된 설비라든지 에너지 공급 설비,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들만 교체함으로써 거의 새로운 건축물과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그린 리모델링 제도의 핵심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민간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권령으로 따져봤을 때 10년에서 한 35년 정도 되는 건물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물 부문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기존 건축물 중에서 쓸모 있고 아직 그 구조적으로 괜찮은 건물들은 이런 리모델링을 통한 성능에 대한 개선과 증진을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건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인식에 관한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관점을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환경적 가치 소비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소개드렸던 세 가지 인증 마크가 곧 그 해당되는 건물이 어떤 환경적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을 하는 그 어떤 국가적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시거나 임대를 하시거나 내가 이제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거기에 그 마크, 인증 마크에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실 적에 한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께 요청해 드려 보시고 내가 들어갈 건물이 친환경적인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부터 우선 소비자적 측면에 있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떤 가치, 환경적 가치가 많이 부여가 된 제품을 구입해야만 한다라는 인식부터가 아마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리 소재에 관한 건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커튼홀 방식으로 유리 외피가 전면적으로 유리가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까지 그 건축 재료와 자재에 대한 성능들이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유리 자체 안에 이제 로이 가스라는 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가스들이 충진된 2중, 3중 유리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설치되어 있는 그 유리 건물 보다는 좀 오래전에 설치된 그런 기술도 적용되지 않은 건물일수록 그 단열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폭염이나 직사광선에 관한 태양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에 대한 그 조절이 가능한 어떤 물리적 구조를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유리에 대한 소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윤소영 박사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발제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린 뉴딜에서 그린숲 정책이 사실은 되게 소극적으로 다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2050 탄소 제로 목표를 이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상 제가 발표 드린 자료 중에 이제 도시숲 전략 3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사실은 이 전전부터 이제 진행해 온 과제,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제
추진 상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원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나 건물, 교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서 사실은 그린 뉴딜을 다루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도시 숲이 이렇게 확 나온 게 아니라 에너지 어떻게 전환할 거냐, 건물이나 교통에서 쓰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숲에 대한 부분들은 급작스럽게 들어간 상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편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5가지 정책 중에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두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린숲의 부분들이 잘 녹여들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좀 진행을 해왔고 그 내용들을 일부를 보여드린 거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상세 20%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거 같으세요. 근데 저희 이제 공원 녹지 쪽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0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 면적이 600km 정도 되는데 사실 그거를 상쇄하려면 6,000km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표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논의에서는 아예 빠져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20%의 남는 탄소 저감의 그 역할을 좀 도시숲이 해달라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사실 지식이 짧아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공원녹지 정책은 사실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계속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여건에 맞춰서 조금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탄탄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그린 뉴딜이 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시민들 그리고 실제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그루 목표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80년대 목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계속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목표 설정인데 이거 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그 도시공원 지속해서 보상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사실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첨예한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에 이제 그린앱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연구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식 개선 차원에서 그린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과제 중에 넣어놓은 상태고 아직 개발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금 벤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셔가지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같이 이렇게 과밀화 또는 고밀화되어 있는 도시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 면적인 도시숲 또는 도시녹지를 확충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은석 박사님이나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수단이나 건축적인 수단 같은 걸 통해서 그 녹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있는 녹지들 외에 새로 이제 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신규 대형 빌딩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건물 자체가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그 탄소 중립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무 한 줄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느낄 수 있는 녹지에 대한 향유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 증진이 되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녹지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효용이나 물론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이 되겠지만 또는 녹지와 관련된 치유나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도시화된 공간에서는 깊이 좀 들어가야지 되고 도시화가 조금 덜 된 공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탄소 상쇄를 하기 위한 그런 산림적인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윤 박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경남 박사님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주신 사항을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서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유림 경영 활동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그 개략적으로만 제가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산주분들께 크게 이제 그 보조 지원과 또 그 대출 관련된 그 대부 지원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산이 그 주소지가 있는 그 시군 산림과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그 산림조합 쪽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쪽에 좀 문의를 하시면 그 각각의 그 경영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이렇게 그 보조 지원이나 그런 또 그 대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케이스를 지금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지금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양평하고 계산 사례 말고 이제 다른 또 사례가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끔 하기 위해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전체 우리나라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적인 잠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 산업적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의 동일한 성격의 산림경영 활동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특성을 활용한 적정 산림경영 그 모델을 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시군별 또 공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만들어지는 대로 또 일반 시민들께 또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사실은 지금 어려운 질문이고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벌채에 대한 그 시민 여러분의 반발이 굉장히 크신 것으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이 벌채를 그 산림의 개발로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의 이제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인식을 오해를 갖게끔 한 그 산림 당국이나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잘못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그 NDC 달성의 문제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시민의 인식에 맞지 않는 이런 약간 개발적인 어떤 그 벌채, 뭐 강력한 이런 어떤 그 장비가 들어가서 막 산을 파괴할 것만 같은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게 된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인식을 좀 개선해드리고 또 그 전환해드리기 위한 또 노력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 좀 개선에 대한 그 노력만큼 아직 그게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통 이제 산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개념은 거기에 벌채를 한 다음에 그 산이었던 지역을 그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벌채한 지역에 다시 조림을 하고 또 경영을 해서 또 다시 벌채를 하고 이런 순환적인 산림 경영 관리는 그 지역을
영구적인 살림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존되어야 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고 있느냐,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 산림 경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그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그 가장 큰 정점에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몇 퍼센트를 유지한다는 거에 상관없이 각 시군 지역별로는 또 특성이 있고 산을 활용하는 또 개념, 또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 또 히스토리적인 측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지금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는 보존하고 몇 퍼센트는 남긴다, 이제 이런 접근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합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그 큰 나무가 이제 산림 수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나무들은 나무가 이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해마다 더 많은 이제 탄소를 흡수하고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삶이 가지고 있는 연년 온실가스 흡수량을 국제사회에 MRV하게 이제 측정보고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지역 단위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어떤 그 통계나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의 그런 그 연극 구조라든지 그 흡습했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계신 대로 이제 큰 나무가 더 많이 흡수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 바에 의하면 나이가 뭐 70, 80 연급이 늘어날수록 흡수량은 좀 줄어드는 패턴이 있더라, 우리나라 산림에서는. 일단 그것이 좀 더 과학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증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그 발표 자료 이제 메일로 안내 드렸던 주소 쪽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을 계속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이든 유선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아주 짧은 시간에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김 박사님 말씀해주신 주제만 가지고도 저희가 아마 이런 그 웨비나를 한 차례 더 해야지 될 정도로 최근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게 이제 국립공원이냐 조림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 직접 좀 이런 자리를 환경단체들이랑 많이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진행을 해야지 되는,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린다라고 하면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약간이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아까 그 펀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그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 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경을 하거나 또는 경관작물을 재하거나 친환경 농업 같은 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농업특별제 혜택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수익 외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법적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경우에도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6월부터 시행을 하는 그 보호지역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살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불제가 아니라 그 보호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가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제 변형된 지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됐던 산림 같은 경우도 산림 상쇄 사업 같은 걸 하고 숙각국이나 또는 이제 연극 개선 같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제 산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소액의 그 경제적인 혜택도 받게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 산림을 체계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산림이 주는 그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증진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NPO나 이런 데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실분 또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미 환경부나 농식품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그와 관련해서 박사님의 의견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현재 임업직불제가 지금 법안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그 의원 발의된 그 법안에서 그 직불제의 설계 자체가 사실은 그 산림의 공익 기능 중에 그 이산화탄소 흡수 능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그 사유린 경영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량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상세제도 안에서 가져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서로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는 약간의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린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직불제를 통해서 많이 확산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 중복성의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저희 상쇄제도 안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또 보상 체계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또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지 않고 상보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법이 그 세부적인 부분에 지금 그 아직 완성된 그런 체계가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보완돼서 지금 이런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참여가 많아지고 또 보상도 그 잘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숲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라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가꾸고 그것에서 생겨나는 효용을 더 극대화할 거냐, 증진할 거냐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세 분 박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건축이나 도시 문제 또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정책에 있어서의 그린 뉴딜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 정책, 그것을 또 지역 단위에서의 탄소 상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웨비나였지만 정말 유익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가 한꺼번에 웨비나를 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서 아마 기획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분 선생님의 발제와 그다음에 또 그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의 Q&A를 통해서 웨비나를 잘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웨비나는 이제 이것으로 마감을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추첨해서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서 선물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들 잘 모아서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서는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웨비나는 앞으로 서울 그린 트러스트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열심히 이곳저곳에 전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 숲으로 도시혁명 웨비나 2차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